그 여자도 폭로해. 꽃뱀으로 몰아가.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거 즐기라고 해. 추락할 땐 피똥 쌀 듯 최고로 올라가라고 해. 그래야 떨어질 때 스릴 있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 1부에서는 형수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4년도 넘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씨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엄청난 비난으로 인해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고 유일하게 동침이 하나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박수홍씨가 억울하다라는 측면에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대다수 매체의 외면 속에서 박수홍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여론은 좋지 않았는데요. 이때 완전히 기울어졌던 여론을 결정적으로 뒤집었던 계기가 바로 제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박수홍씨 사망보험 8건의 실체였습니다. 형과 형수가 사망보험을 무려 8건이나 들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박수홍씨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악의적인 루머를 계속해서 퍼뜨렸던 악성 악플러 역시 자꾸 보니 형수 이모씨의 절친이었다라는 저의 단독 보도로 인해서 박수홍씨의 억울함을 푸는데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형수 이모씨에 대해서 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로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형수 이모씨는 당시 가로세로 연구소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당시 가로세로 연구소의 패널이었던 김모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까지 됐지만 당시 김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당시 사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시 그 사건 역시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면 형수 이모씨에 대한 처벌이 1200만원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수홍씨 사태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직접 전해드렸던 과거 영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피눈물 나는 박수홍씨 가족들의 배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사실 지난해는 박수홍씨에게 있어서 지옥 같은 한 해였습니다. 바로 형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친형 박진홍씨에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횡령당했다라는 폭로글이 발단이 됐는데요. 박수홍씨는 형에게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친형 내외와 그 자녀들의 전재산, 박수홍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한 뒤 이를 7대3으로 분할한다. 법인 재산의 횡령 및 정산 불이행에 대해서 사과하라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개 제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이후 이들 형제는 법적 다툼에 돌입했습니다. 박수홍씨는 형과 형수를 상대로 횡령에 대한 손해보상으로 11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방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진행한 소송이었지만 그 과정이 박수홍씨에게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박수홍씨가 마주한 일은 가족들의 외면이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함께 출연했던 어머니가 첫째 아들 편에 선 것인데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큰아들인 박진홍씨의 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박수홍씨의 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는데요. 결국 상암동 아파트 단지에서 가족들과 지근거리에 살던 박수홍씨는 쫓기듯 경기도 모처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수홍씨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루머가 확산된 것인데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뜻하지 않은 비난 여론에 직면을 하면서 박수홍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MBN 동침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동침이 출연을 두고도 박수홍씨를 향한 하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박수홍씨가 가짜 이미지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시청자들 기만했다 라는 지적이 줄을 이뤘는데요. 사실 납득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 대부분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취재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을 하나 더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방송을 통해 단독으로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대중들은 박수홍씨가 심적 고통을 겪는 이유가 형을 비롯한 형수와의 갈등 그리고 아내를 둘러싼 비난 때문이다 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수홍씨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보험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박송 씨는 지난해 형과의 법적 다툼에 돌입한 이후 형과 형수의 회사와 관련된 실무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송 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가 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혜자는 바로 메디아붐이란 회사였습니다. 자, 이 메디아붐이 과연 어떤 회사냐? 박송 씨의 형과 형수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박송 씨의 조카들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요. 박송 씨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10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박송 씨에게 일이 생기면 10억 원에 가까운 돈 전부가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박송 씨는 대체 왜 이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박송 씨가 이 보험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다면 이 같은 설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박송 씨 본인인 만큼 소유자는 부모님 혹은 가족들에게 돌려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형과 형수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에 돌려놨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일인데요. 여기에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형수인 이모 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전화 통화를 통해서 피보험자인 박송 씨에게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박송 씨는 당시 형과 형수를 워낙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쁜 일정 탓에 네네 라고만 답하면 된다 라는 형수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던 보험들이 결과적으로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들을 위한 일들이었던 것인데요. 박송 씨는 소송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형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식사는 물론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안 이후 박송 씨가 출연한 동치미 등에서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초췌해진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인해서 박송은 방송활동, 광고, 사업 등에서 막대한 차질을 빚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피해액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자 박송은 직접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타 방송사와 기자들이 수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박송은 그간 관련 내용에 대한 취재에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럼 그가 이번에는 방송을 통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박송은 경찰의 수사 발표가 나올 때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송은 당하면서까지 대체 왜 취재진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형을 제외한 가족들에게 누가 되는 걸 피하고 싶다 라는 박송 본인의 의지였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형편에 서고 형 가족들과 똘똘 뭉쳐 대응을 하는 상황에도 부모님과의 다툼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형과의 분쟁 이후 아버지가 망치까지 들고 박송의 집을 찾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박송은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형과의 분쟁에만 집중하겠다 라는 박송 본인의 의지입니다. 특히 박송은 이번 사안의 배우가 누군지 밝혀달라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 거짓과 뒤섞여서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8개의 사망보험과 악플러의 정체. 제가 박송 씨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이후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후 박송 씨의 반려묘 펫샵 의혹도 풀렸는데요. SBS 연예뉴스는 다홍이를 데리고 올 때 남은 병원 진료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반려묘가 박송 씨의 주장대로 유기묘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자, 지금까지 박송 씨를 둘러싼 루머 가운데 허위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형의 상가 임대료를 착복했다. 반려묘 다홍이는 펫샵에서 입양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박송 씨 아내 김 씨에 관한 내용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간 김 씨를 둘러싼 여러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박송 씨의 친구인 몽드드 유정원 회장의 전 여친이었다. 특히 그와 함께 라스베가스에 여행도 같이 갔다 왔다. 온라인상에 상당히 파장이 일었던 주장인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 주장이 제기된 이후 박송 씨 아내 김 씨는 성이 된 이후 보유했던 모든 핸드폰들과 자신의 통장 및 출입국 기록 등을 자료로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 나온 결과는 이랬습니다. 김 씨와 몽드드 회장 유정환 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관계다. 핸드폰상으로 단 한 차례도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인데요. 또한 통장 기록을 통해 입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씨가 누군가에게 거액의 현금을
입금받거나 의심받을 만한 금융거래를 한 내용 자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러 여행 루머가 허위로 입증이 됐습니다. 유정환 씨와 연인관계 시기였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면 김 씨는 이 시기 단 한 차례도 미국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김 씨가 방문한 나라는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와 몽드도 회장 유정환 씨는 아예 안면조차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 여자친구다 라는 허위의 내용이 급속도로 퍼진 겁니다. 이 같은 루머 때문에 김 씨는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일로 급성 탈모까지 오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그 결백을 밝히기 위해 그간 보유했던 핸드폰들과 통장 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김 씨와 박수홍 씨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내용 하나를 더 접할 수 있었는데요. 박수홍 씨는 루머를 퍼뜨린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는 한편 그 배우가 누군지 밝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박수홍 씨와 몽드드 회장 유정환 씨가 친구라는 설 때문이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박수홍 씨와 유정환 씨가 실제로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애신보육원 봉사활동 과정에서 한 차례 만났고 이를 계기로 밥을 한번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 평생 딱 2차례만 만났던 인물인데 박수홍 씨가 유정환 회장의 절친이 됐고 아내 김 씨 또한 유정환 회장의 전 여자친구다 라는 루머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박수홍 씨가 절친의 전 여자친구를 아내로 맞이했다 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정환 회장을 알지도 못하는 김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박수홍 씨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는데요. 봉사활동 과정에서 인사를 한번 나누고 밥 한 끼 먹은 게 전부인데 유정환 회장과 절친처럼 포장돼 그를 괴롭혔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이 친구다 라는 설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박수홍 씨와 유정환 회장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찍은 사진은 박수홍 씨 본인에게도 없는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찍었느냐? 바로 형 박진홍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박진홍 씨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유정환 회장을 박수홍 씨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 박진홍 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출소를 했던 유 회장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피력하면서 그를 평소 알고 있었던 박진홍 씨가 애신보육원 봉사를 주선하는 것인데요. 봉사활동 현장에서의 소개 역시 박진홍 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딱 2차례밖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정환 회장과 박수홍 씨의 만남과 사진에 대해 아는 인물은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바로 박진홍 씨다. 이런 상황에서 박수홍 씨와 유정환 회장이 친구였고 김 씨 역시 유정환 회장의 전 여친이었다 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박수홍 씨는 이 내용을 퍼뜨린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한편 그 배우까지 밝혀달라 요청을 한 것인데요. 물론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머의 배우가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주장대로 루머에 관련돼 있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앞서 저는 박수홍 씨의 헤비 악플러가 잡혔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헤비 악플러의 정체는 박진홍 씨의 아내 이모 씨의 절친이었습니다. 이 악플러는 박수홍의 형수인 이 씨의 말만 믿고 온라인상에 글을 올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형수인 이 씨는 허위사실의 원소스 제공자로 소환이 돼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수뿐만 아니라 친형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것도 2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일했던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박수홍 씨는 형 박진홍 씨가 횡령한 액수가 116억 원이다 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금액은 116억 원이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액수까지 산정을 하면 200억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창 박수홍 씨가 전성기를 보내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벌고 그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데뷔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집안에서 반대하는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사 제3자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무려 6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의 4차 공판이 지난 15일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가정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만큼은 전과 양상이 무척이나 달랐다고 합니다.
뭐가 달랐다는 걸까요? 일단 이번 재판을 임하는 박수홍 씨의 태도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형과 형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원망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수홍 씨는 등장부터 입장 발표를 해버립니다. 형과 형수 내외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기조는 실제로 재판정 들어간 이후에도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친형을 계속해서 노려봤다고 하는데 기사상으로는 한 4, 5초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거의 10초 가까이 친형을 계속해서 노려봤고 친형 박진옥 씨 역시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와 같은 분노는 비단 박진홍 씨에게만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박진홍 씨의 변호인들은 박수홍 씨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 박수홍 씨는 내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냐? 변호사비 누가 대주고 있냐? 우리 법인에서 횡령한 범죄 수익금인데 그걸 받고 싶냐? 라고 박진홍 씨 변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박수홍 씨가 본인이 번 수익금에 대해서 본인이 관리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박수홍 씨가 본인이 관리를 했다면 OTP 등 혹은 공인인증서를 본인이 관리하고 비밀번호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박수홍 씨가 알고 있었느냐. 두 번째는 형과 형수의 법인에서 허위 직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정식으로 일을 한 직원이었느냐 아니면 허위로 기재돼서 이 수익금을 빼돌리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는 어떤 입장이셨나요? 일단 박수홍 씨는 그간의 기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몰랐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형과 형수를 완전히 믿었고 그들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활용 등을 전혀 몰랐다. 심지어 ATM 활용조차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박진홍 씨 측에서 법인카드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번 등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살펴봤더니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박진홍 씨와 박수홍 씨 사이에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박수홍 씨는 형, 법인카드 공인인증서 비번 좀 줄 수 있어요? 형, 주주명부 좀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박진홍 씨의 주장은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본인이 모든 걸 알려줬다. 박수홍은 공인인증서, OTP 등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박수홍 씨는 정말 형과 형수를 믿고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진짜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모른다는 걸 인증하게 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법인의 허위 직원 등록 여부였습니다. 당시 직원 명부를 확인해 보니까 총 6명 정도 의미 있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2명은 박수홍 씨 동생의 부부 내외, 그리고 박수홍 씨 부모님, 그리고 제3의 인물 2명이 있었습니다. 그간 이 박수홍 씨 동생분의 입장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분의 스탠스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졌습니다. 동생 내외가 직원 명부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그간 이제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급여를 받았었는데 그 이전까지 동생 내외는 형에게 급여를 받은 것이 맞다. 직원으로 일했던 것이 맞다. 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뒤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동생 내외는 형네 부부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 허위 급여를 받은 게 맞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분의 경우에는 가족들 간의 현재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 편에 들기보다는 아예 떨어져서 아예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생 부부는 박수홍 씨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최소한도로 박수홍 씨를 위해서 증언을 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증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집안 자체가 장남 위주로 돌아가는 집안이거든요. 이와 같은 진술을 했을 때 그 막내분이 받을 수 있는 압박은 굉장히 컸다. 그런 압박을 딛고 박수홍 씨를 위해서 진술을 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밝혔다. 문제는 제3의 인물 2명입니다. 이 제3의 인물이 누굴까 알아봤더니 모두 박진홍 씨와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한 명은 박진홍 씨의 20년지기 절친, 또 한 명 역시 박진홍 씨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는 전혀 모르는 직원인데 이 두 분 모두가 박진홍 씨의 절친이었다. 그리고 급여도 따로 받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박수홍 씨 홀로 있는 법인이 어떤 법인이냐? 박수홍 씨의 1인 활동을 통해서 모든 수익금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코디와 매니저만 있으면 되는 회사인데 굳이 동생 내외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부모님 그리고 제3의 인물들이
직원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홍 씨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박송 씨에게 질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가니까 이때 박진홍 씨의 그 제스처가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 공격적으로 나가는 변호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제스처를 취하면서 맞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대하는 박진홍 씨의 태도가 어떤 상황인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박수홍 씨가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던데 어떤 포인트였을까요? 일단 이날 재판에서 박송 씨는 두 가지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는 냉정함, 또 하나는 굉장히 분노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하는데, 이 분노의 포인트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박송 씨와 박진홍 씨가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박송 씨는 박진홍 씨에게 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질문 바로 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박진홍 씨가 박송 씨에게 이한테 연락이 왔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박송 씨는 그냥 답하지 마세요 라고 답을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본 박송 씨가 무척이나 흥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씨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거든요.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흥분을 할까? 알아봤더니 이 A씨의 정체는 박송 씨가 지난 10년 전에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가까이 만났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2020년 1월이면 이미 현재의 아내와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 자료를 모자이크 처리나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A씨의 실명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박송 씨가 정말 참지 못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 A씨가 사실 박송 씨가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A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다, 인간답게 못 살았다, 헤어진 이후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 결별의 이유가 바로 박진홍 씨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반대를 하고 헤어짐에 강력하게 연관을 끼쳤던 인물이 1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A씨의 인물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공판에서 A씨의 이름을 공개했다는 건 박진홍 씨가 계획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자료의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사실 그 A씨는 이번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이 과정에서 박진홍 씨의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A씨 누구죠?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박송 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 입장에서는 그냥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박진홍 씨 측에서는 김다혜 씨를 걸고 넘어지는가 하면 박송 씨의 부모님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펼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박송 씨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참다 못한 박송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누구한테로 나오느냐, 우리 법인에서 횡령한 돈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사실이 실제 공소장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측 변호사들도 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아무래도 박송 씨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송 씨가 계속해서 비열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정했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직원 명부 확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박송 씨는 감정적으로 좀 격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박진홍 씨의 절친들이 직원으로 등재돼 있다, 그리고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박송 씨를 신문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도 허위 직원으로 등재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생이나 박진홍 씨의 절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양된 반응을 드러냈던 박송 씨가 굉장히 냉정하게 네 짧게 답합니다. 어떤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직원 허위 등재 여부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박송 씨가 아니 팔순 노모들이 엔터 산업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알겠느냐라고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만 보면 형의 절친들이 이름이 나올 때와 부모님들의 이름이 나올 때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박송 씨의 어느 정도의 노력, 감정적으로 절제하려는 모습들이 재판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수홍 씨가 이 사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가족 사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가족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까지 모두 알려지면서 이 부분은 박수홍 씨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박수홍 씨가 특히나 상처를 받은 부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일단 박수홍 씨가 30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일단 형의 횡령 액수가 62억 원에 달하잖아요. 확인된 수치만 이렇고 그 이상의 수치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 것까지 다 빼고 정확한 액수만 62억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박수홍 씨의 통장에 지금 있는 돈은 3천만 원 내외다. 형수 내외, 부모님 내외에게 모든 걸 믿고 다 맡겨서 한 결과 그게 통장에 남아있는 3천만 원. 두 번째는 형과의 분쟁 이후에 본인과 아내 그리고 박수홍 씨의 절친들을 정말 인격 살인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박수홍 씨가 방송 활동을 거의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딱 그 동치미 하나만 남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동치미 하나만 남았던 시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치미 게시판에 가서 박수홍 하차시켜라 라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그래요. 박수홍 씨가 폭행을 했다, 어떤 약을 했다, 아내가 못던 일이 있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안들이 팩트였느냐? 하나도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당사자들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슬픈 내용입니다. 그 주도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보하고 온라인상에서 허위 내용을 적었던 인물, 자꾸 보니까 누구였냐? 바로 형수의 20년지기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상실감이 엄청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사실 박수홍 씨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사안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박수홍 씨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박수홍 씨 본인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언급이나 내용을 다루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번 사태를 바라봤는데 오는 10월 달에 이루어지는 8차 공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증인 신문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대체 어머니는 어떻게 증인대에 서게 됐는지,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 씨 막내 동생이 출석해서 증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막내 동생에게 월급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막내 동생이 사실 실제로 일을 했다면 이 월급 지급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친형 박진홍 씨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바로 횡령입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 월급이 정당하게 지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안 했다면 이 월급 지급 자체가 문제가 있는 행위다. 결국 그 돈 어떻게 생긴 겁니까? 횡령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홍 씨의 막내 동생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수홍 씨의 막내 동생은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증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집안은 박수홍 씨의 희생으로부터 일궈진 집안이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효심, 정말 진심이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박수홍 씨를 존경한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월급, 그 내역에 대해서도 본인은 박수홍 씨의 그 법인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막내 동생에게 지급된 월급 역시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진홍 씨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증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증인 출석은 누가 시킨 걸까요? 자, 이 지점 때문에 사실 박수홍 씨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 신청이라는 게 총 3가지 집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홍 씨 측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박수홍 씨 측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큰형인 박진홍 씨 측에서 이 막내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청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막내 동생을 증인대에 서게 한 집단은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도 몰라요. 막내 동생이 어떤 증언을 할지.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박수홍 씨와 막내 동생은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2년이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떤 증언을 할지, 큰형 편에 설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에 출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서 둘째 형인 박수홍 편에 섰다. 사실 박수홍 편에 섰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진실을 말했다. 동생의 출석 소식을 들었던 박수홍 씨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진짜 가족의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석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마음을 졸였고 큰형으로부터 회유를 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박수홍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련의 사태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듣고 나서 굉장히 흐느끼면서 안타까워했다. 모르겠어요. 그 울음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안함인지 아니면 어떻게 그 감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흐느껴서 울었다고 하고 이를 지켜보는 김다희 씨 역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김다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다. 그간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내 동생이 법정에 출두를 해서 진실을 얘기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래, 그동안 해왔던 헌신이 완전히 헛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가슴 아픈 가족사인 것이 막내 동생분은 형수인 김다희 씨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대요. 박수홍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증인 출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나요? 오는 10월 13일 8차 공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아버지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 집단은 바로 큰형 박진홍 씨 측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일단 아버지의 경우에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일방적으로 장자인 박진홍 씨 편에 섰습니다. 그간 아버지가 주장을 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내가 박수홍 씨의 돈 관리를 다 맡아서 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친족 상도례 때문입니다. 사촌 이내의 친족 간의 경우에는 이 같은 횡령을 저질러도 용인 범위 안에 있다는 친족 상도례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모든 사태들이 다 아버지가 했다라고 밝혀질 경우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친형인 박진홍 씨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증인 출석의 의미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 사태를 오랜만에 다루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간 제가 어머니의 입장 그리고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왜 자꾸 다루냐? 다루지 말아달라. 박수홍 씨 본인이 원치 않는다. 그런데 사실 박수홍 씨가 실제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어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수홍 씨 측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를 좀 보호해달라. 그냥 정말 어머니는 정말 이번 사태를 잘 모르시고 친형의 횡령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다 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친형의 증인 신청에 따라서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박수홍 씨를 바라보는 지인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박수홍 씨 집안 자체가 사실 큰형인 박진홍 씨와 어머니를 위주로 돌아가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발언권이 굉장히 셉니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가 굉장히 효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만큼은 지켜주겠다. 제발 어머니만큼은 언급조차 하지 말아달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인되어 서게 된다?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정에서 다시 한번 어머니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박수홍 씨와 함께 미운 우리 새끼도 같이 했고 여러 가지 돈 문제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큰아들인 박진홍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그간 끝까지 지켜왔던 어머니의 입장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박수홍 씨도 어머니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큰형 박진홍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내 편에 서고 있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내 편이다 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박수홍 씨는 워낙 효자다 보니까 아니라고 끝까지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이미 저쪽 편에 섰는데 왜 박수홍 씨가 끝끝내 어머니까지 지켜드리고 싶어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가슴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어머니 증인 출석에 대한 박수홍 씨의 입장은 어떨까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어머니의 증인 출석에 대해서만큼은 또 입장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수 같은 사람 만나라. 우리 형수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도 우리 형수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박송 씨가 형과의 분쟁 전까지 지인들에게 줄곧 해왔던 말들입니다. 본인을 대신해서 돈 관리를 해주는 형과 형수가 마티즈를 몰고 다니고 명품백 하나 없이 종이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박송 씨가 가족에 대한 실체를 마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4년 전 형과의 분쟁 이후 형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됐던 것인데요. 박송 씨의 형수 이모 씨는 지난 11일 박송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수 이 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간 방송을 통해서 형수 이 씨의 범죄 행각이 어떤 식으로 꼬리가 잡혔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인들에게 카톡을 남겼는지까지 샅샅이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야말로 경악했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박송 씨와 형수 사이는 어땠나요? 박송 씨와 친형 가족들 그리고 박송 씨의 부모님들은 상암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각각 거주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친형 박진홍 씨의 경우에는 박송 씨의 매니지먼트 전권을 위임받아서 박송 씨의 수익 일체를 관리해왔는데요. 친형은 평소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수홍이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형수 이모 씨 역시 박송 씨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씨는 박송 씨의 가상 아내로 출연한 여성의 국그릇을 보면서 어머 고기 좀 봐. 내 토랑국에는 고기가 별로 없다. 라는 짓궂은 농담을 던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짓궂은 농담에도 박송 씨는 정말 좋은 형님이 되실 거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형수 이 씨는 박송 씨의 집을 직접 청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과 방송에서의 모습 등을 종합해서 볼 때 박송 씨와 형수 가족들이 무척이나 가까웠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형수 이 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잖아요. 어떤 혐의가 인정돼 이런 센 벌금형을 선고받은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형과 함께 매수를 했던 마곡 상가 임대료와 박송 씨 아내 김다희 씨와의 동거 문제였습니다. 먼저 마곡 상가 임대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이 씨는 2021년 4월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이렇게 해 전 박송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꼬박 박송 씨 통장에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본인들은 박송 씨 통장으로 임대료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우리는 그 임대료 한 번도 못 받아봤어. 박송 씨가 안 줘. 본인이 그 통장 가지고 있거든. 이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상에 달도록 지시를 했던 겁니다. 형수의 말을 종합해보면 박송 씨가 마곡 상가 임대료 통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횡령 의혹을 뒤집어 씌웠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본 이번 사안의 실체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박진홍 씨는 2014년 5월경 동생 박송 씨와 함께 마곡에 있는 상가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해당 상가는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임대를 해줬는데요.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박송 씨와 공동 명의로 개설을 했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받아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2015년 12월 각각 1,000만 원, 2016년 6월 각각 1,500만 원, 2017년 5월 각각 3,000만 원, 2017년 11월 각각 1,2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형제는 임대료를 나눠왔습니다. 문제는 2023월경 발생을 했는데요. 박진홍 씨는 해당 상가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박송 씨와 공동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증금 6천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받은 날 박진홍 씨는 공동 명의의 계좌에서 6천만 원을 꺼내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에게 질권 설정을 해줬는데요. 박송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모양새였습니다. 이후 형과의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출연료로 주된 수입원을 이루고 있는 라붐과 메디아붐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지분 구조와 회계 장부 등을 파악한 박송 씨는 아버지가 보관 중이던 상가 임대료 통장을 회수해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2020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가 마곡상가 임대료 통장을 관리하게 된 시점이 2020년 6월부터라는 의미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씨가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박송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꼬박 박송 씨 통장에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라는 댓글을 지인들에게 달도록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박송 씨가 2020년 6월부로 자신의 임대료 통장을 회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까지 자신의 남편인 박진홍 씨가 해당 임대료 통장을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했다고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결국 이 부분을 형수의 허위 사실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설사 형수인 이 씨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편인 박진홍 씨에게 굉장히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글을 전송했기 때문에 박송 씨가 계속해서 임대료 수입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다혜 씨와의 동거설은 어떤 식으로 퍼뜨리게 된 걸까요? 이 내용 역시 형수가 지인들과 함께 나눴던 단톡방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박송 씨의 형수는 2021년 4월경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그냥 달아 박송 씨가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송 씨랑 같은 카이저 팰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해! 라는 글을 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박송 씨와 김다혜 씨가 2021년 7월 결혼 전까지 전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김다혜 씨 부모님이 써준 사실 확인서와 함께 당시 박송 씨가 출연 중이던 미운 오리 새끼 방송 특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박송 씨가 살고 있는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카메라가 집안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 동거인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현실적으로 감추기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형과 박송 씨 부모님이 주장하고 있는 박송 씨의 동거설 주장 역시 그 실체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박송 씨의 집안에서 여성의 구두와 여성용 캐리어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전부였던 것인데요. 그간 박송 씨의 형수 이모 씨는 박송 씨의 집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청소를 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박송 씨와 김다혜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송 씨와 김다혜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은 바로 박송 씨의 아버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유일한 진술이 박송 씨의 아버지가 박송 씨와 김다혜 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봤다라는 진술 한 차례가 전부였던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여성의 구두와 여성의 캐리어가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연인 사이에도 충분히 있을 법한 물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박송과 김다혜가 동거를 하고 이를 자주 목격했다라는 취지의 글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형수가 지인들에게 보낸 카톡을 보면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소름 돋는 카톡이 추가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형수 이 씨는 해당 단톡방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건 약하대.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가야지. 최고로 올라가라고 해. 그래야 떨어질 때 스릴 있지 라는 글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단톡방에 함께 있었던 형수의 지인들은 그 여자도 폭로해. 꽃뱀으로 몰아가.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거 즐기라고 해. 추락할 땐 피똥 쌀 듯. 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형수 이 씨의 의견에 동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인 가운데 일부는 형수의 이 같은 의견에 동조를 해서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 박송 씨에 관한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카톡을 주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박송 씨에 대한 폭로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단독으로 박송 씨의 위장 취업 및 탈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함께 박송 씨의 여자친구가 이 작전을 짰다,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대중들을 선동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일에 가려졌던 박송 씨 여자친구의 사진과 함께 김다땡이라는 형식으로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폭로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폭로의 제보자가 추후 형수 이모 씨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는데요. 이런 주장들로 인해 박송 씨는 엄청난 대중들의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출연 예정 중이었던 예능 프로그램 MC 자리에서
모두 하차를 당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남았던 동치미 시청자 게시판에도 하차 요구가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라는 괴로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형수 이 씨가 본인과 박진홍 씨의 횡령 등 법적 분쟁 과정에서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박송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 이 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만을 앞세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1,2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냉혹한 현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형과 형수를 따랐던 박송 씨였기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이 명백하게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송 씨의 부모님들은 형과 형수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박송 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한 만큼 그간 가족으로부터 받은 충격을 덜고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